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 117만여 가구에 재난 기본소득 성격의 생활비가 최대 50만 원씩 긴급 지원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서울시 차원의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가구 수는 약 117만 7천 가구로 3,2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여파에 대한 맞대응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한 비상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재가동합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어음 시장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CP 즉 회사채 매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에서 3조 66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에도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히며 극단적 결정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언론들은 선수들 감염 가능성을 제기하며 올해 도쿄올림픽의 정상적 개최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또다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경기를 좀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들은 연준부터 해서 주요 선진국들 다 똑같이 중앙은행들이 좀 공조를 하고 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구체성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회사채 매입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다 보니 미국 증시가 전일에는 급락을 했는데 어젯밤에는 또 급등을 한 이유는 회사채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좀 더 구체화됐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회 차원을 넘어서서 일단 대통령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답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 부양을 하겠다 그리고 긴급 자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일 미국 시장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보였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동에 대한 제한이 걸리긴 하지만 나머지 주요국들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의 공조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영국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오늘 시장 야간 선물 코스피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역시 이게 뚜껑을 좀 열어봐야 합니다. 코스피가 또 약보합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가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고요. 답답한 횡보 장세를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지금도 1%대의 상승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상승폭에 대한 변동폭도 굉장히 강하고요. 양시장 지금 변동성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시나 강한 상황입니다. 빅스 지수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 보면은 하는 금리 인하 나왔고요. 추경 나왔고요. 구체적으로 방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중소기업 벤처기업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다. 이 예산에 대한 확보 부분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가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루 시장 상황 어떤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70 일단은 코스피가 상승권을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고요.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럽니다. 답답한 흐름인데 잠깐 흐름 볼까요? 장 초반의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야간 선물이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그 추세 받아서 장 초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10시에서 11시경에 쭉 빠져내려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다시 상승 전환했다가 보합권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개인만이 또 이렇게 삽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이 갈래야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반대 매매 얘기들도 많이 나오죠. 일단은 신용을 사용하거나 융자를 쓴 경우에는 일정의 지금 로스가 발생을 하면 로스컷이 반대 매매를 증권사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반대 매매에 대해서 전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좀 유예를 해준다라는 얘기들도 시장에선 들려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반대 매매 지금까지 나온 물량으로 봐도 1,000억 원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스컷 나는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개인들이 이렇게 늘리면 늘릴수록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분석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을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확보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기관, 연기금까지도 지금 팔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 가세했습니다. 외국인 오늘도 4,150억 원, 어제 1조 넘게 팔았고요. 오늘도 이 추세면은 6천억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도 팔고요.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긴 하는데 SK하이닉스가 상승해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요. 이 대형주들도 하루간에 낙폭이 그리고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잡기 어렵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도 상승하지만 상승폭은 적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뭐 괜찮았던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9.84%나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긴 했는데 좀 답답하고요. 셀트리온, LG화학, 현대차, 삼성물산, 현대차가 오늘도 또 52주 신저가입니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현대모비스도 52주 신저가고요. 운송장비 업종, 완성차 관련 부품 업종들이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2차 전지도 어려운 게 이 두 업종은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주도를 하던 2차 전지 업종 그리고 반등을 기대하던 운송장비 업종은 실질적으로 1, 4분기, 2, 4분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전반기에 실적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럽 쪽, 테슬라 미국 쪽을 제외하면 가장 큰 수요처인 유럽에서 이번에 코로나19가 크게 확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지금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2주 정도 동안 공장을 열지 못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면 전기차 관련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져서 LG화학 같은 경우 40만 원 엊그제 넘었던 것 같은데 30만 원이 또다시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LG생건 8% 급등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뭐 LG생건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중국 소비주들이 괜찮은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게임 관련주들도 괜찮습니다. 포스코도 괜찮은 게 중국 쪽에서 조업을 지금 최근에 이제 재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중국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 수입 물동량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정확한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통계에 기반해서 시크릿컬 업종이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기지개를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통신주 어렵네요. SK텔레콤 어느새 18만 5,500원 경기 방어주라는 얘기가 좀 무색하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520 코스닥은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예, 어제 500 회복했고 오늘 520까지 회복합니다. 흐름 좀 볼까요? 뭐 장중에 513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최고가 526. 일단 뭐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흐름은 나쁘지 않고 뭐 2%대까지 지금 상승을 하기도 하는 모습인데 수급도 잠깐 볼까요?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기관 여전히 매도하고 있는데 매도 물량 많이 줄였고요. 투신과 연기금은 삽니다. 외국인 어제 사더니 오늘 또 매도 물량 나오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올라가긴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HLB,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CJN, 엔터 관련주들 괜찮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OTT 관련해서 JTBC와 합작법인 뭐 얘기들 임박했다라는 소식 어제 오후부터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일단은 뭐 집콕하게 되면 다시금 이쪽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예측이 되면서 매기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집콕하게 되고 이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OTT나 아니면 뭐 게임 그리고 교육 관련 콘텐츠도 온라인 관련해서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쪽 관련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5G가 최근에 잘 달리죠.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좀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중국은 잡혀간다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야기. 그리고 올해 5G 2차 전지를 굉장히 주력으로 밀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G 관련해서 KMW, RFHIC 등등이 오늘도 강세를 보입니다. 슈젤 잘 달리고 SK머티리얼즈 연일 강세네요. 에코프로비엠 조금 또 밀립니다. 7만 원 무너졌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헬릭스미스도 상승하고요. 코미펌, 셀트리온 제약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넥시는 지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리네요. 1235원 20전에 거래가 되면서 어제 1250원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급등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짙은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지금은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1%대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지누스, 오상자이엘, 케어랩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오상자이엘인데요. 자회사가 코로나19 분자 진단키트에 대한 수출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가는 8,32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에 횡보하던 주가가 11시를 조금 넘기면서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오상자이의 자회사 오상헬스케어가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식약처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진단키트는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 결과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수출 허가를 통해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출 문의와 대량 발주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인 케어랩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케어랩스가 현재 9.77% 올랐습니다. 거래가는 14,6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하락 출발한 주가가 오전에 상승 반등하면서 최고가 16,350원을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시적인 원격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원격 진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케어랩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케어랩스는 대표 플랫폼인 굿닥을 통해서 굿닥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정식 론칭하고 마스크 알림 서비스인 마스크 스캐너도 론칭했습니다. 한편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케어랩스의 매각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한편 지누스는 매트리스 하자로 미국 집단 소송이 우려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9.66% 내리면서 거래가 53,3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 장중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에서 지누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매트리스로 인해 가려움증이 유발됐다며 이를 유통한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등에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누스는 이에 대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을 내놨지만 연일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재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업 부채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딱 도산했다, 어느 대기업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들리고 있지 않은데 이 파열음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금융위기랑 지금 비견이 되잖아요. 정확히 한 12년 전이랑. 기업 부채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까? 네, 일단 2008년도 금융위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금융위기는 그때 모기지 채권과 관련된 미국의 가계부채 쪽에서 촉발돼서 점진적으로 판매를 했던 어떤 대형 은행이 파산당하기 시작한 데다 왔던 변화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이번에 2020년도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들은 기업 부채 쪽에서 우려감이 촉발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금리 기조가 상당 부분 오래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에 젖어들어서 계속 급증했던 기업들의 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급감하고요. 그에 따라서 현금 흐름들이 막히다 보니까 당연한 자금 압박과 함께 그동안 부채를 많이 썼었던 대표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에 타격이 큰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큰데요. 첫 번째로 2008년도 금융위기 때에 이어졌던 어떤 유동성 공급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이나 미국 모두 다 경기부양책에 총력을 가했었죠. 중국 같은 경우도 약 한 4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대의 경기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중국의 기업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08년도 4조 달러에서 올해까지 한 20조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와 양시적 완화를 통해서 미국의 기업 부채가 작년 9월 말에 16조 달러, 그래서 거의 가계부채를 넘어가는 흐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부채가 더 빨리 늘어나는 모습들이 부담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주요국의 성장률과 총부채 증가율을 보게 되면 그나마 유로존은 그동안 부채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유럽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감 때문에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를 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보다 부채 증가율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났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장을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데 부채만 늘어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어졌던 이 기업 부채와 관련된 쪽에서 작년에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금융권이 아닌 제조업 중심의 비금융권 기업 부채는 74조 달러가 넘는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9경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는 참 계산도 안 되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의 93%에 육박하고요. 2007년도 대비해서 76% 이상 늘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 쪽에서의 기업 부채 흐름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선진국도 늘어난 건 사실인데 오히려 신흥국 쪽에서 좀 더 가파르게 늘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 중국이 가장 큰 역할을 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한 2005년대 이후부터는 신흥국 쪽에서의 기업 부채가 상당히 더 늘어났다라는 관점 쪽에서 위협감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절반 정도가 어떤 경제 충격에 가정했을 때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 같은 주요 8개국의 기업 부채 중에서 19조 달러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담도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직격탄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 경고가 계속 켜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유가 급락과 함께 이어지는 셰일업체죠. 근데 물론 어떤 공급 쪽에서의 치킨 게임의 양상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요가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이를 저유가라고 하더라도 수요에 대한 압박들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요즘 얘기 나오는 회사가 화이팅 페트롤리엄이라고 하는 셰일업체가 불효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되고 하는 과정 중에서 항공, 호텔, 크루즈 직격탄이고요. 피치에서는 아메리카 항공 같은 부채 많은 회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P에서는 호텔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투자 신탁 같은 경우도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돼서 계속 불거질 수 있는 문제느냐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일단 먼저 보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구성 종목이고요. 맥스 시리즈로 인해서 한번 타격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 또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당연히 갈 수가 없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보잉이 힘들어지거나 휘청일 수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는 미국의 또 하나의 중추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유가죠. 유가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안정세가 들어오느냐의 여부인데 오늘도 유가는 미국 시장이 올라도 또 내렸습니다. 그만큼 부담감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하는 추이를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국채와 어떤 회사채, 특히 위험 등급의 회사채의 금리 차이를 비교한 흐름들인데 최근 들어서 어떤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치솟기 시작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위험 산업군이나 위험 관련된 쪽에서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연준에서 한시적 기구를 통해서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겠다라는 쪽도 발표를 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막상 근본적인 흐름들의 변화가 나오지 않고서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앞으로 기업 부채와 관련돼서 위험이 얼마큼 노출되느냐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긴 한데 워낙에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ETF 쪽 관심 갖는 분들도 많고 실시간 검색 종목 보면 ETF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면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좀 생소하다 보니 어떤 상품인지 좀 궁금하고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일단 ETF가 각광을 받는 게 요즘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지수가 지금 개별 종목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 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수를 펀드화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어떤 펀드보다는 수수료가 좀 더 싸죠. 거기다가 매도할 때는 증권 거래소가 없고요. 거기다 가장 중요한 효과가 기존의 위험 해지에 대한 기능을 강조를 해서 특히 주식을 배출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락에 대비한 인버스 관련된 ETF를 사서 해지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아예 지수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또 섹터별로도 여러 가지 ETF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시장 대표라든가 환율 그리고 섹터 쪽에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다양한 섹터까지 있으면서
해외 지수나 상품까지 커버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이쪽에 대한 변화가 나왔을 때 바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가능하다는데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각은 봤는데 ETF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좀 적은, 그래서 증권사 운용사 입장 쪽에서 어떤 시장 공급 조성 의무가 되지 않는 쪽은 오히려 효과가 좀 적다 보니까 매매가 힘들다는 거는 매매하시면서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쪽에 코덱스 관련된 삼성자산에서 운영하는 쪽이죠. 이쪽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2월 20일 이후에 누적적인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ETF 관련된 게 4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인버스 관련된 쪽이 상위 3개 쪽에 포진돼 있죠. 그만큼 지수에 대한 압박들이 커지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도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 있는 ETF고요. 또 하나 지금부터 어떤 공매도가 시장에서 전면 금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쪽은 공매도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인버스 관련된 쪽으로 더 몰릴 수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는 오히려 계속 어떤 시장 변화와 함께 계속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인버스 관련된 부분들 쪽은 지금 여기서 이만큼 하락했는데 또 밀리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모르죠.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안정권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예상하기 힘들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관심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등락에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등락한 부분들 좀 길게 보게 되면 회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섹터 쪽으로 관심 갖는 것도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덱스 반도체나 코덱스 IT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배당 쪽에 관심을 갖는 부분들을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코덱스 고배당 관련된 쪽도 한 번쯤 관심 있게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호흡 속에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ETF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이 전일에 이제 QE 발표 이후에 양적 완화 발표 이후에 회사채 매입 얘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영란은행도 마찬가지고 각국이 조금 더 구체화된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사실 돈 풀고 이게 금리 내린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잡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잡을 수 있는 문제인가 좀 달래기가 될까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금리 인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직접적인 자금 공급을 한다라는 그 논리는 어느 정도 지금 자금 시장의 경색 요인을 풀어준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요인 때문에 자산 간의 상호 가격 논리가 불일치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경색을 해소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오늘 준비된 내용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부 기업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까지도 지금 거론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해결이 될 때까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FRB는 시작을 하면 해결될 때까지 할 것이다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금리 인하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런 나타났었던 정책들 보면은 이번에도 그 색깔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죠. 2주일 사이에 기준금리 150bp 다 내려버렸고 유동성 공급하고 CP 매입하고 거의 무차별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시장 내부적으로 참 크리티컬한 국면까지 몰려갔었던 상황이라는 점은 우리가 몇 가지 자산 흐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원유 시장, 우리 미국의 에너지 기업 그리고 이머징 마켓 흐름을 비교해 보면 좀 왜 FRB가 저렇게 빨리 개입을 하는지 이해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한 표에다 이렇게 묶어서 만들어 보니까
준색선으로 표시한 게 이제 미국 에너지 기업들 주가 ETF고요. 그리고 유가가 검은색선으로 거의 동행을 하면서 뚝뚝뚝뚝 최근에는 아래쪽으로 그냥 수직 급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머징 마켓 펀드는 갈색선의 구리의 흐름이 동행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난주 초에 폭락을 한 이후에 아무리 유동성 공급을 한다 해도 지금 반등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단순히 유동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2015년 후반에 나타났었던 그런 경기 위축에 나타났었던 흐름하고도 유사하고요. 또 수급 요인도 겹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하고 더불어서 저렇게 급락을 만들고 있다. 좀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복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옳겠냐면은 일정 부분 유가가 버티던 부분을 쭉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급락을 한 것이고,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요인으로 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지하던 그 매수 세력도 다 매도세로 돌변하면서 저는 쏠림 현상이 항상 그런 크리티컬 레벨에서 벌어지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저런 자산 상품 시장 쪽의 흐름이 좀 안 좋게 갈 수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이머징 마켓의 경기 흐름을 선행한다 이렇게 파악이 되기도 하지만, 저렇게 급하게 낙폭을 키운 것 중에서 돈 가격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아직은 저렇게 WTI처럼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기보다는 WTI나 미국의 에너지 기업은 좀 특별한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더군다나 저렇게 에너지 기업들이 안 좋아지면서 FRB 쪽이 좀 급하게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논리를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더불어서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포인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상대편에 있는 자산들은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작용이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그런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되게 흘러가는 그런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의 이런 구도가 좀 깨져버리고 달러만 괜찮아지고 나머지는 다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자산 쪽에서 매도세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자산 간의 상호관계가 좀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FRB가 개입을 하면 이런 것들이 좀 원위치가 되면서 정책 현상이 좀 풀어진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FRB가 개입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개입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까지 놓고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미국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코로나19도 일구지만 기업 재무 안정성, 특히나 에너지 유가 관련해서 뭐 셰일가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무 건전성 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이제 방송하신 분이 그와 비슷한 얘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나온 그 얘기들을 제외하고 그거 이외의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국 이 에너지 업종 동반하는 모습은 방금 전에 표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수익률을 보면은 이머징 마켓 펀드보다도 더 안 좋은 수익을 지금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들 주가는 이머징 마켓 쪽의 다른 여타 주가들보다도 더 안 좋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올해에 에너지 기업들 이쪽 상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올해는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고, 또 경기가 돌아서는 것을 반영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하고 같이 동반해서 좀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업종인데, 이게 실망으로 급 전환을 하다 보니까 또 더 안 좋게 가는 것이고, 말씀하신 에너지 업종의 재무 안정성은 사실 일부 업체가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대표 기업들의 안 좋은 점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는 그렇고, 자산 건전성이 훼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문제이지 그 기업에 대출돼 있는 그런 은행들이 과연 익스포저가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봤을 때 한 기업당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업종으로 놓고 봤을 때 한 1-20% 정도 된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걸 시스템 위기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유가 하락이 기업별로 투자 계획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같은 그런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JP모건 쪽에서 나오는 분석을 보면은 이런 에너지 기업이 자본 투자 계획대로 이행을 하기 위한 유가 레벨이 한 63달러, 배럴당 63달러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뭐 그것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유가다 보니까 지금 계획했었던 것을 할 수도 없고 이익도 줄어들고 만약에 이익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배당도 줄어들 테니까 시가 배당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계산해서 주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배당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배당률이 1% 낮아질 경우에 주가 하락률은 한 18%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 기업 중에서 업종 대표주 엑슨모빌 같은 경우가 에너지 ETF에서 한 비중이 26% 정도 되는데요. 이게 연초 대비 한 52% 정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벌써 배당 수익률이 한 5% 정도 행상해왔었던 그 기업이 배당 자체가 반토막이 난다라는 것을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에너지 기업들이 다 부도가 난다, 뭐 디폴트가 된다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시장이 안 좋아지고 주가가 빠진다 이것보다도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훼손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디폴트는 돈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펀더멘탈 훼손은 더 막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더 무섭다라는 것이죠. 주가가 더 중기적으로 회복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 보면은 저는 상품 시장하고 유가 뭐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선행 지표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원자재 생산 기반의 이머징 마켓 쪽의 펀더멘탈 악영향도 또 가만히 돼야 되고 그쪽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또 안 좋게 영향을 받는 그 고리 선상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묶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선진 시장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커플링,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하고 나머지 기업들 간의 디커플링 이것은 작년부터 지적이 됐는데 올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달러하고 원자재 그리고 소비재 안에서도 필수 소비재하고 경기 소비재, 국채에서도 회사채하고 하이힐드 국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디커플링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동반해서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이런 디커플링의 진행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양적 완화 이후에 CP 매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는 CP 매입해라. 2008년도처럼 이거 왜 안 하냐. 이거 안 하면은 지금 아무 효과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달래기 나선 것 같아요. 효과가 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효과를 찾아야지만 시장이 완전히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항공업계하고 보잉인데 단순히 어렵다라는 소문뿐만이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구제 금융 같은 그런 것을 신청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잉 같은 경우는 뭐 주가를 보면 4분의 1 토막이 나고 델타 항공을 놓고 봐도 뭐 절반으로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항공 섹터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이 한 70만 명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구제 방식이 나타날 것인가 이것까지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유동성이 공급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자금 경색 현상을 마지막으로 풀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전체 시장 올라도 보잉하고 항공업계는 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점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 아직 마지막 남은 그런 관문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 쪽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든 부분도 있지만 어제 반등을 할 때 대부분의 자산 시장들이 어느 정도 경색 국면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업종별 차별화하고도 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중요하게 제가 표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미국의 리츠 산업의 주가 차별화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붉은색으로 표시한 게 아메리칸 타워고 핑크색 선이 이퀴닉스, 그다음에 푸른색 선이 프롤로지스. 아마 이건 예전에도 한번 이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업데이트한 게 맨 아래쪽에 코어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그런 ETF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리츠거든요. 그래서 이 리츠들은 사실 어느 정도 동행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 초저금리 진입하는 그 직전까지는 채권 랠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11월에 제가 저렇게 수직으로 쭉 이렇게 점선을 그어놓은 그 이후부터는 주가들이 이제 따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리츠 간의 수익률이 차별화되는 업종 간 차별화가 리츠마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폭락을 할 때는 최근에 폭락을 했을 때는 상당히 주가 차별화가 심화되는 것이죠. 검은색 선 부동산 에너지 기업의 부동산 관련 리츠는 완전히 폭락을 해서 추세선을 이탈을 해버린 것이고 작년 초 2019년 1월에 주가마저도 이탈을 한 것이죠. 근데 위에 AMT 같은 경우는 저게 5G 관련한 그런 모습이고 이퀴닉스 같은 경우는 또 IT하고 관련된 그런 업체고요. 그다음에 프롤로지스 같은 경우는 물류 쪽으로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하고는 약간 틀리게 다들 연관되는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그런 주도주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차별화가 나타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정책 효과로 동반 상승을 할 때 AMT가 12%로 가장 높게 상승을 했지만 코어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도 9%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차별화가 좀 심화가 됐었지만 어제 조치로 인해서 그 차별화가 좀 완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 간의 차별화가 좀 완화가 되고 이런 모습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항공업계까지도 개별적으로 도움이 돼가지고 그쪽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비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의 시그널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원유나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도로 좀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시장은 정말 철저하게 소외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락만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1%대까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코스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코스피 반등이 좀 나오긴 할까요? 시그널이 있나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자산 간의 불균형한 그런 흐름하고 달러가 좀 완화가 되는, 달러 강세가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원달러가 내린다고 해서 이게 지금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원달러 내리는 것이고 달러 강세가 해소되려면은 아직도 유동성 공급에 몇 가지 단계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까지는 단순히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걸 떠나서 펀더멘탈 훼손의 주역으로 나타났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나타났었던 유동성 흐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압박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목표를 하락에 한 24% 되돌리면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 계산하면 한 1780포인트나 38% 회복을 하면 1800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걸로 완전히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중기적으로 우리가 이 하락을 다 회복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3월 말에 그 글로벌 단기 유동성 좀 압박이 된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또 QE 쪽이 좀 시행이 되면서 3월 후반에 미 중기 채권 발행 물량 전체적으로 따져봐도 1000억 달러가 좀 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QE에 묻힐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4월 되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월 달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좀 그 기간 동안은 바닥을 잡는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 흐름 때문에 장기 매도세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수급 쪽을 놓고 봤을 때 지수 풋옵션에 대해서는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포인트 전후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정확히 1563억 정도 풋옵션이 매도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80억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급락이 나타난 그런 모습보다는 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급한 반등은 아직은 좀 시간이 이르다. 하지만 추가적인 급락은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그널을 볼 때는 오늘도 주식 선물에서 한 15만 계약 정도 매도가 지금 외국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쪽의 매도 포지션이 누적으로 한 4, 50만 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쪽의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주식 선물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좀 풀어나가는 과정이 부가 되어야지
외국인 수급의 좀 변화 시그널로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달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주식 선물의 흐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PN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상황 그리고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시장이 갑작스럽게 또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특히나 1% 상승하던 코스닥이 지금 1% 가까이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시장 상황 잠깐만 점검하고 종목 바로 짚어볼까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게 되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 특히 이제 전일 뉴욕 증시의 마감에 영향을 받아서 시초에는 그 영향을 이어가다가 또 미국 지수 선물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출렁거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일에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하면 우리나라 또 증시도 갭상승에서 시작을 했다가 미국 지수 선물이 하락으로 반전하면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가운데에서의 바닥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급등해서 급락하고 이런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렇게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으니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는 시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짚어봤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유의해서 볼까요? 네, 계속 변동이 많은 시장 상황에서 이런 변동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세 종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타미셀이 되겠는데요. 타미셀은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 판매, 연구, 개발을 하는 업체지요. 성체 줄기세포 보건 사업 및 줄기세포 배양액 함유, 화장품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하는 바이오 사업 부문과 생물화학 제품 및 정밀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케미컬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바이오 전문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지 상세포를 이용한 항암 치료 백신 개발 과제가 보건복지부의 첨단 의료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돼서 2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2021년까지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과제는 골수, 조혈, 줄기세포 유래, 차세대 수지 상세포를 이용한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이며 난치성 전립선암과 난소암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항암 치료 백신의 효과를 높여서 상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술력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미셀은 전년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325억 원, 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55% 증가한 20억 원을 기록해서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당기순이익은 47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강경변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차세대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의 본격적인 임상 진입이 추가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전자 진단 시약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뉴클레오시드는 유전자 진단 시약의 주 원료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뉴클레오시드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뉴클레오시드는 헬산의 구성 성분으로 유전자 진단 시약과 유전자 치료제 신약의 주 원료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동사는 뉴클레오시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고
세계 뉴클레오드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급락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너지더라도 바로 돌려세우는, 단기에 돌려세우는 이런 상승의 힘, 이런 힘이 나타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전자 진단 시약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요.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10,000원 위에서 형성을 했다가 재차 10,000원을 하회하면서 10,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9,700원에서 위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이상, 이제 11,300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손절가는 그냥 9,000원이 깨지면 바로 손절하는 그런 대응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종목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은 11,000원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나올 수 있는데, 주봉 120주선이 이제 11,300원이니까 그 저항대를 유념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손절은 9,000원이 깨지면 바로 손절하는 것으로 발빠른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어보브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MCU 설계 전문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주로 가전, 전기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 곧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주력 제품인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은 전자레인지, 또 청소기, 밥솥 등의 소형 가전 및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 가전, 셋톱박스, 산업용 카우터 등의 전기 전자제품에 적용 중입니다. 국내 리모컨과 배터리 충전기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시장에서의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물 인터넷 핵심인 통신칩을 결합한 가전제품용 스마트 MCU도 개발했습니다.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따른 이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무차입 경영 회사이기도 하고, 또 중국 반도체 법률 지사를 5개 보유하고 있는 이제 알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급락과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이제 어보브 반도체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의 입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종목들이 용투림을 할 때에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 없다 그러면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전체 시장에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승도 나오고 또 하락도 나오고 계속 반복하면서 하방 경직성 꼭 더 이상 하락을 하기 어려운 바닥을 지지하는 그런 현황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또 추가 하락에 대한 염려보다는 또 내일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 또는 기관의 수급이 잇따르는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 근접했을 때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재는 6,100원대에 형성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7,400원을 바라보고 대응해도 좋을 종목이다. 그래서 목표가는 7,400원을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컴퍼니 K가 되겠는데요. 컴퍼니 K는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투자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06년도 10월 설립된 독립 벤처 캐피탈이고요. 작년 5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누적 운영 펀드 규모는 4,300여억 원으로 설립 이후 12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컴퍼니 K 파트너스는 스타트업 투자 전문 벤처 캐피탈인데, 유망 벤처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또 인수합병이나 또 IPO를 통해서 자금 회수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산 규모에 있어서 이제 운용 조합 규모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10개 투자 조합을 운영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관리 보수가 유지되는 등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는 직방과 네오팩트 등이 있는데요. 직방에는 10억 원을 투자해서 198억 원이나 회수를 했고, 네오팩트는 5억 원을 투자해서 40억 원을 회수할 정도로 투자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동사는 기생충이 개봉하기 전에 우리은행 컴퍼니 K 한국영화투자조를 통해서 12억 원을 투자한 바 있어서 이 부분 투자 수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 구간에서 저점 지지 흐름이 이어지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 결국 상한가를 씌웠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발굴해서 이 내용을 드릴 때는 한 10시 이전에 보합권에서 움직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후 1시경 되면서부터 갑자기 상한가가 달성이 됐는데 사실 상한가를 달성하는 내용을 보니까 네오팩트에 투자를 한 거, 5억 원을 투자했는데 40억 원 했어야 했죠. 근데 네오팩트에 투자한 것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지금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칩이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데 그 네오팩트에 투자한 것으로 인해서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상한가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목표가에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5,500원을 설정하고 5,000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만 이제 5,000원 목표가를 넘고 5,500원 목표가를 넘어서서 지금 5,770원인데요. 내일 만약에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한다면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어쨌든 내일 갭상승을 기대하면서 갭상승 나왔을 때 이제 정리하는 수순으로 그렇게 됐을 때에 제가 제시드리는 목표 5,500원 목표가 넘어섰습니다만 혹시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내일 갭상승에서 6,300원에서 6,400원 사이 근접할 때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3,900원을 설정하고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네, 컴퍼니 K까지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우정바이오 단기 접근했는데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주에 단기 접근 종목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제 우정바이오는 지난주 종가 기준 7,100원 전후해서 추천이 된 종목입니다. 근데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박스권의 형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고점은 이제 7,100원대 그리고 저점은 6,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또 장중에 7,100원까지 올라왔다가 현재는 이제 6,390원, 6,4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감염 관련해서 감염 관리 전문 기업으로서 독자적인 멸균 프로세스 감염 관리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 관련해서 최고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정확한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또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바이러스 확산 방지가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동사에 갖고 있는 그런 독자적인 멸균 프로세스 감염 관리 서비스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동사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증대될 것이고 매출도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6,400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하락보다는 7,000원으로 다시 넘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목표권 안내드렸던 8,100원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 주 단기 접근 추천 종목인데요. 컴퍼니 K를 추천을 드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원 초반일 때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상한가이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접근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거는 기존 보유자에 대한 안내인데요. 기존 보유자께서는 6,300원, 6,400원 사이에서 매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자리는 바로 일봉에서의 21선에 부딪힌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300원, 6,400원에서 반드시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본의 아니게 단기 접근 추천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 상한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까지 기대하기보다는 바로 내일 대응할 수 있는 방법 6,300원에서 6,400원에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마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매일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장이 너무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 아주 짧게 그래도 시장 점검만 먼저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 시장 이제 2시 이후에 또 급격히 밀리는 모습인데 사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 하락장에서 수급이 부재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 차트를 혹시 볼 수 있으면 제가 띄우는 차트를 잠깐만 볼 수 있으면 말씀을 잠깐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화면 좀 가리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한 2시 전후에 지금 보시면 역시 지금 우리 시장의 프로그램 매물인데요. 계속해서 하방 쪽에 견제하다가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2시 전후부터 지금 보시면 급격히 꺾여 내려가는데 이 구간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될 때 이 부분을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연기금이나 기간이 좀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국 선물이 또다시 한가에 들어가면서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장 후반부에 나오는 프로그램 물량에 따라서 그대로 밀어버리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오히려 실제 좀 큰 종목들이 더 크게 밀리면서 시장이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속도없이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수급 부재에 의해서 나오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적 완화 정책에서 질적 완화 정책으로 어제 나왔던 QE 관련해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조금 오늘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양적 완화 7천억 규모가 실행이 되는데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기업 CP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어제 미국 시장 급등할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인데 질적 완화로 좀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동적인 국채 매입, 단기 국채 매입에서 최근에 이 CP가 왜 중요해졌냐면 최근에 유가가 급락하면서 셰일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 신용 경색이 커지면서 부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게 대두됐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단기 자금 융통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제2의 신용위기가 온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커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단기 자금 대부분의 CP가 1년 미만 특히 한 180일 미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단기 자금 시장에 아무래도 숨통을 좀 틔워주면서 시장이 조금 미국 시장이 어제는 안정화되었다.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시장이 조금 반등할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만큼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살원판 위해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된 섹터 잠깐 좀 짚어주실까요? 역시 지금 현재 양적 완화 관련돼서 전통적인 부분에 있었던 뭐 조선이나 건설이나 증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는 오히려 지금 미국 쪽에서 양적 완화 수혜를 입을 업종으로 원투 종목을 IT 섹터와 헬스케어 섹터로 꼽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는 업황에 집중된다는 모습인데 전통적인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분하고 좀 상당히 다르다.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서 섹터에서 역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IT 섹터와 헬스케어 섹터다. 이렇게 조금 결론을 내리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